첫 번째 이슈는 북한 관련 내용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데요, 어제입니다. 북한 참견 말고 집안일이나 챙겨라. 우리한테 이렇게 면박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게 되는군요. 지금 내용 자세히 보시죠. 북한 외무성 국장이요, 뭐 담화문 형태를 띄었는데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조미 협상,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중재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미국을 또 겨냥해선 온전한 대안 갖고 와라. 연말 시한, 빈발 아님을 명심해라. 이렇게 또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를 향해서 동시에 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 선전 매체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당국자로 지칭하며 뭐 억지다, 생억지다, 괴설, 낭설 뭐 이렇게 또 비난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아랫불에 보시면은 이 북한 외무성 국장의 그런 발언, 이 입장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돼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 잡아주시죠.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요, 남조선 당국은 재진밀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거칠고요. 우리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북한, 북미 대화 참견 말라.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촉진자 역할에 찬물을 부었다. 찬물을 우리에게 끼얹은 거다. 외무성 미국 국장 이례적인 담화다. 남측과 그리고 물밑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지금 뭐 남측과 뭐 늘어나진 않지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대화 뭐 있다. 뭐 이런 얘기 남조선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남측과 물밑에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 역시 대안 갖고 와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이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통미봉남 회기 관측에 남북관계 소강국명 못 벗어날 듯하다. 미국은 통하지만 우리와는 뭐 별다른 게 없다. 그런 뜻이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경향신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일본 오사카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는데 어제 저녁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요. 북한 관련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한반도의 단순한 비핵화와 한국적인 방향차원인데 현실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석님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직접 보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모든 국가,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공존을 위한 힘을 다하기 위해서 신경 네, 영상에는 잡히지가 않았습니다만 어제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대화로 풀어가길 원한다. 이렇게 말을 전한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 전까지죠.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각국에. 근데 어제는요. 시진핑 주석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어제 북한의 모습, 그리고 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 그와 관련돼서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북한, 남은 관여 말라. 중국의 중재 역할을 맡기는 건가? 바로 이겁니다. 중재자 역할이 우리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협상은 조미가 한다. 돌연 통미봉남 압박을 했습니다. 하노이 노딜 책임 돌리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예. 아까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없었지만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기사도 연속해서 봤습니다.
우리를 배제한 채 중국 쪽에 기울여서 뭔가 미국과의 협상을 하려는 그런 북한의 의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G20 정상회의를 예. 중심으로 예. 지금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한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있고요. 예. 또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와서 예. 한미 정상회담이 예. 잡혀 있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이긴 하지만 예. 지금 국제사회의 여러 역학관계는 이렇게 1대1 또는 다자 무대에서 예. 여러 밀고 당기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죠. 북한과의 대화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일, 21일 전격적으로 북한을 먼저 날아갔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국에게 중재 역할을 맡긴다. 그런 맞는 얘기일 거예요.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이 직전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지금 직접 전한 건 시진핑 주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최근에 만난 게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뭐 커질 수 있다. 맞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예. 자기들만 쏙 빠져 있는 거에 대한 약간의 초조함을 저는 보여준 게 바로 어제 북한의 어제 그런 입장 표명이 지금 각국 정상들이 활발하게 만나는데 북한만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가 물밑 대화가 예.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뭐 기본일 것 같고 예. 잘 됐으면 이미 만나자고 공표를 했겠죠. 예.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판문점 DMZ 뭐 이런 데 갈 때 혹시 판문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예. 그런 관측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어 있지만 그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북한이 이렇게 강한 어제의 담화를 내놓은 거는 자기들만 쏙 빠져 있는 거에 대한 초조함을 보여주는 거다. 오히려 불안감으로 해석을 해야 뭐 된다는 그렇게 해석할 거네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 역대 예.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의 예. 대화에서 보면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듯이 또는 예. 양측이 서로 상대를 향해서 극한 언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할 때 예. 마크에서는 오히려 더 접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 어제 북한 내무성 입장이 남측과 뭐 접속 없다 그런 거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다라고 굳이 부인하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초조함의 어떻게 보면 표시는 예. 우리가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압박하고 면박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만나고 싶다라는 의지일 수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최천열 교수께서는 북한의 생각 좀 짐작을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북한이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까 권정근 예. 북한 이제 외무성 예. 그 미국 국장 얘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협상의 파트너를 바꿔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했어요.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협상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지금 친서를 교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보내고 예, 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답신 친서를 보내서 예. 흥미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라는 아주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민족이라는 그 매체도 그렇고 북한의 외무성 예. 당국자 권정은 국장도 그렇고 예. 미국에 대해서 협상 자세가 안 됐다. 이건 일상 상식적으로 볼 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최근에 한 보름 정도의 흐름과는 약간 다른 맞지 않죠. 상황이 됐어요. 상당히 어제. 다른 흐름이란 말이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른바 그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뭔가 친서도 오고 가고 있고 예.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톱다운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텀업이라는 것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하는 논의도 중요하다는 말은 했어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아무튼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미국에 대해서도 협상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도 너희들 빠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예. 그만큼 북한이 초조하다라는 하나의 반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영변 핵 폐기를 완전하게 하면은 예. 미국도 뭔가 상한 조치 취해야 된다는 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인데,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예. 자세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재 완화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체제 보장 같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얘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게도 한국에도 그렇게 자꾸만 미국을 의식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 완화나 체제 보장에 역할을 해달라. 라는 표시로 저는 이런 발언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한미수 교수님. 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북한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걸 더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뭔가 바뀌어라. 뭐 협상자를 바꾸거나 대안을 더 갖고 오라는 건데요. 그럼 궁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뭔가 지금과는 다를 바꿀 의사가 있을까요? 바뀔까요?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의 이제 북한이 뭐 북미국장, 예. 미국의 미국국장인가요? 성명 같은 거 하고 예. 그 약간은 수준이 좀 낮은 단계에 지금 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 정부하고 미국한테 이게 지금의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가 오가고 예. 서로에 대해 아름다운 친서랄지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할지 예. 이런 평가한 부분들을 되돌리거나 현재 기류를 깰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 대통령한테는 예.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 좀 더 좀 해달라는 거죠. 그 도대체 지금 그렇습니다. 믿고 그동안 했는데 예. 개성공단이고 뭐 금강산관광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 같은 그렇죠. 쪽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과연 더 주냐는 거죠, 뭔가를.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예.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과연 와가지고 자기한테 뭔 예. 얘기를 할지 또 들어볼 거예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중국한테 한번 역할을 또 맡겨놓은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한번 해봐라. 예.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 결과를 또 들으려고 예. 하겠죠. 근데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 물론 얼마 전에 비건 대표가 좀 의미 있는 얘기는 했죠. 유연한 자세라는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미국도 실무 협상을 통해서 지금에 가지고 있던 거 예. 북한이 지금 계속 다른 셈법을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들어보러는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에 이제 가도에 가는데 예. 완벽하게 바꿔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그러지만 또 최근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예. 또 영변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신 게 있어요. 외신을 통해서. 이제 지금 다시 또 판을 놓고 당장은 서로가 기싸움을 하면서 예. 자기 패는 내놓지 않겠지만은 예. 이런 과정에서 또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뭐 협상판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서로 뭐 이렇게 확 바뀌고는 않지만 접점 정도는 어떻게 좀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 입장이- 깨진다면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잡기 쉽지 예, 않으니까요. 예. 회장님.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요. 예. 최근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다 지금. 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비핵화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지금껏 뭐 두 차례 걸쳐서 그게 다 안 된 게 그 정의가 그 정의가 안 서로가 돼서 달라서 그랬거든요. 미국이 생각한 비핵화와 예. 북한이 생각한 비핵화가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합의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비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하더라도요. 예. 미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남북 간에도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의는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될 때 뭔가 좀 진전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가 무엇인가 요 정도 정의만 내려도 지금으로서는 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 수위를 좀 낮춰야 되는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기대하면서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간단합니다. 아주. 뭐 그동안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짧은 주제네요. 한국당의 불만입니다. 한국당 어제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불만을 나타냈거든요. 요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네 분께서는 요 기사 내용을 보고 어떤 단어 또는 어떤 표현이 떠오르시는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좌파의 장악이 돼서 그렇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좌파의 장악이 됐다. 한국당의 언론 탓,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국회의 한 행사, 그러니까 당 행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실수만 연일 크게 보도하더라. 이런 불만을 나타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죠. 황교안 대표는 어제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당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실수를 하면 크게 보도된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것으로 나온 반면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보도가 전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황교안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대목과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죠. 그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황교안 좌파가 언론 장악 우리 실수만 크게 보든다.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좀 크군요. 엉덩이춤 논란에 불만을 표출한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그럼요. 요 발언에 대해서 어제 뭐 영상을 포착이 됐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가는 방향들이 국민들 또 시민사회에서 안 알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 원인들이 뭐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하나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좀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또 우리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보도가 전혀 안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우리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마지막 대목에서 좀 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이런 의지도 좀 나타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한국당 전반적으로 불만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현을 보니까 신경질이라고 쓰셨네요. 조급함이라고 좀 완화했었을까 하다가 더 적나라한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뭐 황교안 대표나 뭐 나경원 대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좀 결이 달라요. 나경원 대표의 경우에는 목선 뭐 사건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들이 너무 그 가볍게 적게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저런 얘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우리도 잘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건 안 내보내고 이제 실수만 크게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뭐 언론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좀 상당히 결은 다른데 저는 뭐 나 대표의 그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여론들도 꽤 되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저 얘기는 맞지가 않아요. 본인이 실수 안 하면 그게 그렇게 보도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 남 탓하기 시작하는, 특히 언론 탓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뭔가 뜻대로 안 풀릴 때, 이 뭐 축구 선수가 뜻대로 안 풀릴 때 공 한번 그냥 뻥 차거나 막 골프 선수가 채 한번 던지는 것 같은. 근데 저런 모습도 이제 그러니까 언론을 다루는 것도 정치인의 대권 후보의 자질인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다른 데 탓을 돌리기보다 지금 본인이 한 두 가지 실수 그 제일 최근에 특히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총선 때 황 대표가 어디 가서 지원 유세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섬뜩한 거에 표가 우두두둑 떨어지는 말인 거예요. 그건 본인이 당신을 스스로 돌아봐야지 지금 이런 걸로 뭐 그게 만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참 그 시각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여러 가지로 저는 그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또 고스란히 이렇게 보도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썩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언론을 자꾸 이렇게 배제하고 등 돌리게 하는 거. 그건 당대표로서 하면 안 되죠. 최근에 뭐 며칠 사이에 한국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이른바 이제 무스펙 취업. 근데 이제 아들이다 이런 소개하는 그 발언이 특강에서 한 발언인데 논란이 됐었고요. 그에 앞서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된 발언이 있어서 그게 또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른바 엉덩이춤 이게 또 논란이 돼서 뭐 사실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언론, 그러니까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을 떠나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그 내용이 다뤄졌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에서 좀 이런 불만이 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자, 한민수 교수님. 한민수 교수님께서는 원인 제공자의 남탓 타령 이렇게 쓰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언론에서 비판을 받을 만한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다면은 쓰라고도 안 씁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한가한 직업도 아니고요. 언론이
지면이 엄청 넓거나 방송 시간이 엄청 많아서 다 쓸 수 없습니다. 예. 무조건 기자의 본령은 기사거리가 되면은 그건 뭐 여야나 뭐 대통령이나 뭐 사기꾼도 가리지 않고 예. 기사가 되면 기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한국당에서 확실히 언론관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발언은 예. 좌파에 뭐 이렇게 다 잡혀 있다, 장악돼 있다 이건 예. 당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좀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대변인 정도가 하거나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뭐 당 대표의 스펙 발언이랄지 예.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 이후에 또 거짓말 본인이 또 밝혔지 않습니까? 예. 아들의 뭐 점수랄지 예. 거짓말하는 결과가 됐는데 예. 특히 이제 엉덩이 춤 같은 경우는 예. 이 모든 정당의 정치 행위는 사실 명분과 함께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 언제 이걸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물론 뭐 페스타라는 게 이게 각 당의 여성 당원들이 다 예. 모이니까 장소 문제도 그렇고 예. 꽤 오래전에 준비됐을 거예요. 예. 하지만 불과 그 이틀 전에 24일 날 이제 진짜 80일간 걸쳐서 국회가 정상화된 합의문이 마련됐는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어찌됐든 부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 이틀 뒤에 여성 당원들이 모이셔가지고 또 이 행위 자체는 예.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에서 보지만 예. 이거는 그 앞에 사람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보신 그렇죠. 분들이 화를 내야 돼요. 쪽에서는 사실 엉덩이를 상대에게 보이는 거는 약간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그 간주가 앞에 돼요. 보신 분들이 박수 치고 좋아할 게 예. 아니고 저 뭐야 우리한테 모독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아무튼 간에요. 그 부적절했으면 차라리 처음 반응이 우리가 이런 거를 한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면 뭐 황 대표께서 왜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하느냐 예. 이런 욕을 먹지 않고 할 텐데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는 왜 황 대표가 뭐 머리도 좋고 예.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대통령 이런 발언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과도한 비판을 받거나 본인들 판단에 이럴 때는 그 화살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그 화살판을 제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화살을 쏩니다. 예. 누가 쏘냐면은 그 반대편이나 중도 객관적 사람들은 쏘지 않아요. 자기 지지층이 쏩니다. 아. 왜냐하면 한국당 지지자 중에도 예. 최근에 1년에 뭐 스펙 발언, 외국인 차별 발언 지금까지 보면서 예. 왜 우리 당 이러지? 화가 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예. 할 때 그 비판을 돌릴 만한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 쪽을 타겟으로 그렇죠. 설정이 됐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언론을 딱 내놓준 겁니다. 아. 하라. 좌파 언론이 많아가지고 우리 잘못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예. 너무 과도하다. 어. 자, 요걸 화풀이할 대상이 생겼어. 예. 이거를 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 한순간에 그런 비판을 잠재우거나 아니면 돌릴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발하게 했다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그게 했을까요? 시민사회단체라는 게요. 예. 본인들도 입맛에 맞는 시민사회단체만 보게 되면 그 역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두 분의 지금 설명과 해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중간에 기사 하나가 더 준비돼 있어. 이런 상황에서 눈길을 잡는 기사가 오늘 하나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대표부터 당원까지 한국당 자책골. 그러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우리는 야당운이 있다. 이거 아픈 얘기 아닙니까? 한국당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성 당원들 엉덩이 춤 비판수에도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 그리고 아들 관련 발언 아까 뭐 잠시 언급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의총에서 뒤집기 뭐 이것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뭐 그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요 민주당의 요 얘기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운이 있어. 요 기사를 쓴 기자가 최근에 민주당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의미일까 여기 좀 적어놨네요.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데다 여권도 비판을 받을 사안이 꽤 있지만 야당에서 계속 사고를 쳐주니 국면을 돌파하기 편하다는 의미로 읽혔다. 이렇게 요 뜻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야당운이 있어. 자, 그럼 유교 의원님, 아무튼 요 기사까지 저희가 세 가지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떠오르신가 적어달라고 했는데 따로 놀기라고 쓰셨네요. 예. 국민과도 따로 놀고요. 야당과도 따로 놀고. 각 세대에 대해서도 따로 놀고. 많은 언론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저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 추는 것도
과거에는 저런 방식으로 놀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 흔히 말하는 이 젠더의 감수성 그렇습니다. 뭐 이런 문제 플러스 아까 저 한민수 교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저 자체가 오히려 모욕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거를 예. 지금 이 한국당 관계자들은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가겠다라는 예. 생각보다는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 우리는 갈 테니 따라와라 라는 게 아닐까. 글쎄요. 정치적으로 지금의 예. 집권당이 야당 운이 있다. 이건 예.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어찌 보면 굉장히 희화화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은 한국당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 다른 건 없어도 야당 복은 있다 이런 얘기를 진작부터 사석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예. 가만 보면 예. 황교안 총리도 아들 얘기를 하고 나서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도 예. 아들 얘기를 하고 나서 해명을 할 때 예.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왜 지금 비판을 받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읽혔거든요. 예. 점수를 높은 점수를 낮춘 게 왜 거짓말이냐라고 한 그 얘기에서는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경원 대표 여야 합의해놓고 부결이 돼서 와서 그 다음에 한 얘기도 예. 국민을 향해서든 야당을 향해서든 우리 당내 사정이 복잡해서 예. 이렇게 부결이 됐다는 거에 대한 사과를 사실 먼저 해야죠. 사과. 그렇습니다. 그런 것 없이 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예. 결국은 더 역풍이 불었다. 저는 이 중앙일보 기사 중에 마지막 부분에 예.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총선이라는 건 예.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건 항상 집권당에 대한 심판으로 예.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방자치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원래 둘다 집권한 중간에 이루어진 선거는 되게 집권당에 대한 어떤 판단 그렇습니다. 심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권이 도대체 잘하고 예.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견제나 심판의 예. 의미가 총선의 프레임이 짜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야당을 우리가 좀 혼내줘야겠다라고 될 수도 있다. 그럼 뭡니까? 야당 심판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는 어. 저는 아마 한국당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아파야 될 얘기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 굉장히 좀 호된 질책을 하신 거예요, 지금요. 야당 심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자, 최창렬 교수께서는 이단 공단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단공단이 그렇게 많이 쓰는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예,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예, 최근담에 나오는 이제 사자성어, 고사성어인데 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예.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 근데 아까 이제 표현을 써달라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이런 사자성어를 억지로 이제 생각해낸 건데 예. 지금 이제 자신들이 저질렀던 많은 비판받을 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반성과 겸함이 없어요, 일단. 근데 정말 이 인지 감수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 아까 저기 그 여성 당원대회 때 예. 저 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야말로 어떤 것들 때문에 비판을 받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수성도 떨어지고 정무적인 판단도 대단히 미미하고 예. 국민들과의 인식은 대단히 유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한국당 지도부인데 지금의 야당 지도부처럼 그렇게 무능한 야당 지도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국당에서 바라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너무 시대 정신과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나오는 얘기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다른 해명 아닌 해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국민들과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저 중앙일보 저 앞에 그 줄친 거, 예. 경제선이 안 되는데다 여권도 비판받을 게 많다. 예. 제가 봐도 민주당이나 여권이 만약에 야당이 제대로 된 어떤 관점과 예. 아주 합리적인 중도 또는 합리적인 보수 중도의 시각을 가지고 여권을 비판한다면 여권이 굉장히 따가운 부분들이 많아요. 여권. 사실 최근에 북한 목성 관련해서는 그럼요, 엄청난 목성도. 논란이었죠. 좀 그럼요. 계속 그리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당내 부분. 의원도 관련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어차피 집권 세력이라 하더라도 비판받을 게 많은 거예요. 어느 예. 집권 세력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언론은 그걸 비판 견제하는 게 언론의 도리인 것이지 언론이 자랑과이나 보도하는 건 언론이 아닌 거죠. 예. 홍보기구로 전락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이 비판 견제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을 언론을 탓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가끔 안 해요. 이 학점 줄 때 상대평가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 같이 못했다 하더라도 못한 학생이 더 많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잘하는 학생이 A 학점을 받는 겁니다. 이른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렇죠. 선거가 바로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워낙 공부를 못하면은 예. 민주당이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예. 좋은 학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내년 선거가 정권심판론이라는 그러니까 선거가 원래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강해요. 전국단위에서 회고적 투표라는 건 예.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내년 선거가 어떤 정권심판이라는 회고적 평가보다도 회고적 선거보다는 예. 오히려 전반적 투표. 예. 이 야당에게 표를 몰아줬다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게 작동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원의 프레임이 아니라 야당 심판원의 프레임 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와 이슈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구도 자체가 프레임을 이렇게 짜버리면은 알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진다 이런 얘기여서 한국당이 그런 것도 인식해야지 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창렬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면은 뭡니까? 여당도 뭐 그다지 잘하는 게 없고 야당도 그다지 잘하는 게 없고 국민이 좀 불행한 거 아닙니까? 뭔가 누구는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 지금 다 그렇게 나오고. 제1야당이 보다 아주 냉정하게 정말 예. 정치를 위한 비판을 해준다면 국민을 위한 비판을 예. 해준다면 야당도 살고 여당도 사는 거고 국민도 유리해지는 건데 예. 제1야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앞에서 그냥 황 대표 말씀만 드렸는데 예. 저는 이게 이제 당의 지금 현역 의원들이 예.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는 정당 지지율이 한국당이 29%, 30%를 못 넘어요. 29%대에 머물러 있는데 예. 이 나가서 지역회를 돌아다니면 체감은 아마 그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체감 득표율이 5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또 영남의 탈원정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게 온전히 한국당 표로 갈 거냐. 그게 아닌데도 예. 여전히 낙관하는 의원들이 제법 돼요. 이거는 작년 제가 비대위원으로 거기 있을 때도 예. 그런 의견들이 왕왕 나왔어요. 표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슬슬 간이 배밖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충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시는 거래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을 오판하는 예. 순간 본인들의 배지도 문제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경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안보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예. 제발 좀 공당 의식을 갖고 좀 소명 의식을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표 줘서 또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잔치 벌일 것 같으면 표가 가겠냔 말이에요. 지금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수희 변호사께서 한국당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국당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짧게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이제 국회 상황이죠. 한국당 빠루 사태, 여당 수사 안 하면 소환에 불능한다. 빠루 사태, 뭐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이제 물리적 충돌 상황을 말하죠. 이거와 관련해서 여당부터 수사를 안 하면 우리 소환 불능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경찰이 이 감금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에서 이런 입장을 나가는 겁니다. 여당부터 수사 안 하면 소환 불응한다. 왜 우리부터 이걸 하는 거냐 이런 불만이에요. 한국 폭력적 상황 초래한 민주당 먼저 조사해야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6탄 저지 불법 결론 땐 내년 총선에 출마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요 이게 처음에 고소 고발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한국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쪽은 지금 무슨 입장일까요? 여기 기사로 설명돼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경찰의 한국당 의원 소환 방침에 대해 원칙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한편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취하 안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군요. 경향신문입니다. 경찰 최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의 소환 통보했다. 뭐 4달 4일까지 출석하라는 통보예요. 역시 뭐 나경원 여당 먼저 조사해야 된다. 지금
이 패스트트랙 대치 피고발된 의원들 숫자를 따져보니까 이렇습니다. 109명인데요. 민주당이 40명, 한국당이 59명 등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국회의원 숫자에. 3분의 1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죠. 날치기 패스트트랙 유발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십시오.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당도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 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저런 소환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기존에 했던 고소고발 취할 생각 전혀 없다. 그대로 수사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한민수 교수님, 네. 여기 보면요. 고소고발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109명이나 됩니다. 지금 당 대상자들이. 이 문제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고소고발 지금 좀 취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수사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 나온 게 이번에 예. 최근에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당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었죠. 추가로 지금 한국당이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예. 생각이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그래도 한다고 해도 예.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 국회 때는 예. 고소고발 취하하면은 그걸로 이른바 여야가 다 털고 갔어요. 예. 선거 끝나고 나면 수많은 고소고발 다 털고 갔는데 예. 없던 일로. 근데 이거는 지금 현행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요. 바뀐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멈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분위기를 뭐 좀 더 다르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검찰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한국당만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느냐? 숫자에서 보면은 59대 40 아닙니까? 예. 뭐 국회의장도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막는 과정에서 예. 좀 더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더 과격한 행동들이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예. 그 지금 한국당의 앞으로의 대여 전략이나 국회 전략 넘어서서 총선 전략까지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에 잠깐 언급돼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나중에 사법 처리 문제랄지 그럼 공천을 할 것이냐 예. 문제까지 안 하면 또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당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모르고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는 예전처럼 생각하고 예. 붙었는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한국당 이걸 어떻게 좀 해달라. 근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에는 현행 법으로 볼 때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 재개가 될 텐데 아마도요. 그러면 거기서 한국당 쪽에서는 이 고소고발 좀 취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한민수 의원께서 그거는 굳이 받아들여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받아준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그거 받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요 고소고발 취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 뭐 고소 고발이 취하됐을 때는 검찰에서 뭐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겠죠. 예. 저는 이 아주 경색되어 있는 이 전국을 푸는데 예. 이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게 키라면 예. 저는 이 열쇠를 쓰는 것이 예. 그 지금 국회를 풀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예. 이런 열쇠 정도는 여당에서 통 크게 써줘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게 이제 계속 뭐 해달라고 징징거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때 헌법소라 그러면서 대단한 결기로 뭐 들어 누워 있고 했었잖아요. 예. 그 결기는 어디 가고 좀 비루한 모습이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삭발도 있었는데요, 사실. 예, 그래서 그것도 그때는 그 결기는 어디 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달리는 상황이 돼야 되나? 저는 한국당 의원들도 예. 설사 그때 근데 이게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패스트트랙 자체가 예. 불법이라고 하면서 저는 법정까지도 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 좀 그런 결기로 협상에 임하면 차라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그 있었던 결긴 다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무슨 취하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지금요. 그리고 뭐 어차피 아무튼 뭐 최근에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며칠 전에 거의 됐다가 부결이 됐잖아요. 그게 한국당 의총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에 보면 이런 고소 고발권 이런 얘기가 이유가 아니었나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안에서 여러 가지 갈래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두 사람의 사이 뭐 등등등. 그러나 저희 역할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수희 변호사께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혼 조정 신청입니다. 네. 통상 그동안 연예인과 관련된 이혼 관련해서는 뭐 협의 이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협의 이혼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혼 조정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떤 절차인 겁니까? 우선 예. 협의 이혼을 하려면 지금 이 두 사람은 아이가 없으니까 예. 우선 법원을 두 번을 본인들이 직접 나와야 돼요. 한 번은 협의 이혼 신청을 하러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혼해서 확인을 받으러 그러니까 나와야 협의 이혼은 돼요. 직접 가야 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 유명한 두 사람이 가정법원을 두 번씩이나 간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선택이 이혼 조정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합의도 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아웃라인이 잡혔을 때는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그러면 두 사람이 법원을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대리인들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사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절차상으로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 궁금한 것이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해서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그럴 때 하는 게 협의 이혼입니까? 이혼 조정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 처음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는데 지금 노소영 씨는 나는 이혼에 동의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사실 이혼 조정 신청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재판으로 서로의 이혼 의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혼 조정은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대충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조서를 만들어야 되고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 뭐 한 20개월 된대지만 송송 커플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리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조정 조서로 만들어져야. 그럼 말 그대로 조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재산과 관련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예, 그렇죠. 이혼에는 두 사람 다 합의를 했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뭐 대개 조정의 경우에 위자료 타령은 안 하죠. 뭐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가 재산 분할인데 그리고 또 이게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조정 신청 자체는. 근데 어제는 송중기 씨 측에서 먼저 이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외부로. 근데 이것도 좀 이례적 아닙니까? 원래 연예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런 거는 이렇게 조용히 있어서 뭐 알려지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할 게 공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동안 모습이었는데 좀 달라요, 이번에는. 뭐 어떤 속내가 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뭐 꽤 긴 시간 동안 별거를 하고 불화로 파탄이 난 상황에서도 워낙 유명인들이다 보니까 뭐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가 송중기 씨가 뭐 좀 그날 좀 기습적으로 결단 내려서 제출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먼저 제출한 송중기 씨보다는 뭐 그러면 송혜교 씨의 잘못으로 봐야 되냐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 조정을 하는 과정에 조정이 안 돼요, 뭔가로. 그럼 재판에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건 번호도 새로 부여가 돼요. 그런데 이 정도 셀럽들이 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대리인끼리 상당히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재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개월이라서 뭐 액수 굉장히 송송 커플로 번 돈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두 사람의 재산이 1,000억인 거지 결혼 후에 증액된 게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재산 분할은 각자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은 각자 자기 거고 결혼 후에 증액된 부분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누구 덕이 더 큰지 그거는 좀 좀 약간 서로 간에 좀 디베이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혼 조정 신청이 들어갔고요. 법원에서 이제 받으려서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정이 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거네요. 한미수 교수님, 뭐 한미수 교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뭐 법적인 문제를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좀 이런 사안을 봤을 때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혼은 뭐 당사자 개인들의 문제입니다만 이 두 인물이 워낙 유명하고요. 파급력이 큰 연예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굉장히 동화 같은 결혼을 했다가 지금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많은 분들이 지켜봤을 때 결혼에 대한 혹시 부정적인 생각 또는 결혼을 유지하는 게 저렇게 어렵구나. 뭐 이런 인식을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나 갓 결혼하신 분한테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제가 쓸데없이 듭니다, 지금. 예전에 그 유명인들이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 그 예. 직후에는 일반인들이 또 그런 걸 따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게 예. 실제로 데이터로 잡힌 게 있습니다. 그건 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셀럽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일반인들에게. 예. 물론 그런데 이 송송 커플이 파경을 맞았다고 해서 다음 달에 결혼할 분들이 뭐 결혼을 미룬다거나 우리도 결혼하지 말다거나 예.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 짚을 거는 예. 이른바 우리 사회의 현상인데 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까지 이렇게 될 정도니 그렇습니다. 무슨 이 뭐 해시태그가 20억 회가 조회가 됐다니까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경이 왜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루머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도 막 했고 예. 당분간 또 그런 게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서 우리 대중들이나 일반인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게 예. 흥미주로 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예.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한 보도관이 지라시를 예. 이른바 사설 정보지를 예. 생산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한 달이 건너 아는데 예. 그 기자는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처벌을 받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분명히 다 루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 퍼뜨리는 그러니까 건데 뭔가 사실 막 섞여 있어요. 거짓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 흥미주로 가면은 본인들이 가장 피해자고 가장 상처를 입은 분들인데 예. 저분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면 이제는 본인이 예. 분명히 법적 대응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처벌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지 말고 좀 차분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일 안 된 거는 이른바 저 두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다른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짓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짚어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면 기사 소개 때 잠깐 봤던 내용, 인구 얘기입니다. 우리 인구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구 30년 후면 지금보다 15%가 줄어든다. 서울 인구 수도인데 30년 뒤면 15%가 줄어든대요. 뭐 통계청에서 추계 발표를 했습니다. 세종시를 빼면 2033년부터는 전 지역에서 자연 감소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30년 뒤 일할 사람 32%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요. 한 명당 노인 0.7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거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나눠서 부담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부산, 대구, 울산 생산 연령 인구 40% 감소하게 되고요. 세종만 빼고 제주까지 인구 감소가 확대됩니다. 앞으로 30년 뒤 얘기입니다. 30년이요? 안 올 것 같죠?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시도 7곳은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다. 뭐 아무튼 이런 걱정스러운 현상. 자, 이건 뭐 아까 일명기사 때 좀 자세히 소개해 드렸는데 이와 관련돼서 그럼 서울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집값 문제 계속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그게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적혀 있네요. 서울에 부동산 쇼크가 닥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무슨 소리? 밀집이 심화돼서 집값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또 전망도 있습니다.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1990년대 이후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 꺼질라 이런 우려도 있는데 반면에 아니다라는 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주제인데 윤건호 의원님과 최찬원 교수님께 뭐 한 1분여 정도씩 시간 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집값은 뭐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여러 부작용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 어찌 보면 작은 거에 불과해요. 어. 굳이 서울을 따지자면 예. 특정한 지역, 이를테면 사대문 안이나 아니면 지금도 선호가 높은 강남 지역 이런 데는 계속 집값은 뭐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저는 이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있는데 전체 인구는 굳이 따지면 지금 추계이긴 합니다만 2028년까지는 전체 인구는 늘어납니다. 2029년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미 지금 우리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0.9.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동치가 유지되는 데는 1.2 이상이 돼야 인구가 한 명은 늘어나는데. 넘어야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접어들었으니까 이거는 알고 있죠. 거기에 맞물려 있는 거는 노령화 증상이거든요. 저출산, 노령화, 고령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2035년쯤 되면요. 예. 여성 3분 중에 1분은 65세 이상이에요. 아. 2040년 되면 예. 전체 인구 넷 중에 하나가 70세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방금 나왔듯이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노인층은 늘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 전체에 부양을 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는 사회 공동체 자체가 유지가 안 될 수 있어요. 유지가 안 될 더 큰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결국 답인데. 예. 그래서 지금 셋째 아이를 예. 낳으면 뭐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고 예,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죠. 예. 또 외국인 이민도 받아들여야 된다도 있고 미혼모, 낙태 뭐 이런 문제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관행을 뛰어넘는 예. 발상을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해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자, 30년 뒤 서울 인구가 이제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나? 그 기사가 여기 지금 아까 방금 소개드렸는데 최창현 교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전망 중에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보세요? 저 어느 한쪽보다는요. 예.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질 것 같아요. 아. 서울의 이른바 강남이란 서울도 특수한 같은 지역. 서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서울도 뭐 거네요.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뭉뚱그릴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굉장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예. 충청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보니까 말씀하실 때 세종시는 좀 예.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예. 점점 주택 공급이 늘어나니까 예. 전국적으로는.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심해질 거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결국은 중요한 건 격차를 완화시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격차 얘기군요. 네, 그 얘기 그러면 안 나올 수밖에 이게. 없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출산 고령화 뭡니까? 결혼을 잘 기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 왜 기피합니까? 예. 자식을 낳아도 키울 자신은 별로 없고 최근에 무슨 뭐 자율고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전부 교육제도 점점 경쟁 지향적으로 지나치고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런 것들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얘기를 했지만 또 격차 문제까지 같이 맞물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으네요. 하반기부터 7월 1일 곧 되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채용 면접 때 이런 거 물으면 과태료 묻니다. 안 됩니다. 해서는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몇 가지 소개가 되는데요. 고교 무상교육이 있습니다. 고3부터 시작해서 다음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요. 9월부터는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또 지급이 됩니다. 7세 미만이니까 6세까지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요 아랫부분 잡아주시죠. 구직자의 직무 수행과 무관한 키, 체중 등 신체 조건이나 출신 지역, 요 위쪽으로 갑니다. 출신 지역, 혼인 정보, 직계 좀비속 학력과 직업 재산 정보 등을 물어보면요. 안 됩니다. 이거 수집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때 아버지 뭐 하세요? 뭐 어디 다니셨어요? 집안에 혹시 뭐 어디 계신 분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요. 과태료 얼마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이거 이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요. 혹시라도 모르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면요. 7월 채용 절차법 개정인데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사건 번호에 담당 검사 이름, 서류에 찍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날인까지. 사실 이건 신종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조작된 서류입니다. 공문과 검사 명함,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며 검찰 수사를 가장하는 등 날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또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순간 금융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원격 조종 어플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백자대호입니다. 꾸밈없이 간결한 형태, 담백한 매력이 돋보이는 조선시대 백자인데요.
이 백자대우 한 점이 최근 3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국내 경매사의 도자기 거래 사상 최고가라는데요. 지난해 홍콩 경매에선 약 24억 원에 낙찰될 정도로 백자대우 자체가 희귀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파울볼입니다. 순식간에 얼어붙은 관중석.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달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자가 친 파울볼에 2살짜리 아이가 머리를 맞은 건데요.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파울 보호망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미국은 물론 국내 야구장의 안전 문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우리 야구장은 그래도 그물망이 비교적 잘 돼 있다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조금 그거보다 덜한가 봅니다. 그래서 저런 사고가 또 다 발생을 하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